네, 안녕하세요. GS 연기 강의를 이번에 맡게 된 유정수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원래 실강으로 이렇게 좀 뵙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사정 때문에 지금 이제 300명 이상 대형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강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제 라이브로 이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도 좀 그 점이 좀 아쉽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빨리 이제 코로나 사태 좀 진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실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좀 얼굴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는 또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또 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쉽게 생각 들고요. 아무튼 이제 지난달에 이제 15, 16일 날그 2차 시험 이제 끝나고 한 달 보름 정도 저희가 이제 쉰 다음에 다시 이제 GS 연기 이제 내년 30회 데뷔를 해가지고 이제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반은 한 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30회 이제 내년에 시즌 데뷔해가지고 이제 벌써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를 한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1년입니다. 이제 2차 이제 유예생 데뷔로 말씀드리면 이제 주어진 시간 1년이죠. 그렇죠? 누구나 다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은 1년인데 그 1년 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냐에 따라서 그 합격의 당락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알차게 보내셔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합격이라는 결실을 꼭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좀 오리엔테이션 하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강의 계획서부터 좀 먼저 보도록 하면은요. 이제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이제 거기 첫 번째 장에 이제 교재가 나옵니다. 교재가 저희 임종유 교수님 교재 이제 18판으로 하고요. 저는 이제 연계는 기본서로 진행을 하는데요. 기본서하고 이제 제가 쓴 옆에 신노동법 강의 이렇게 같이 병해서 진행하는데 노동법 임종유 교수님 책을 연기 때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GS 연기 동안은 이제 기본서를 볼 시간이 그때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그랬고 강의하면서 항상 연기 때는 교수님 기본서하고 수험서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기 때부터는 이제 단권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수험서로만 쭉 나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험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나중에 단권화를 해서 이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수험서하고 이제 지금 연기에는 이제 교수님 기본서 계속 병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18판 나오고 근데 이 18판이 올해 2월 달쯤에 나와가지고 3월 달하고 6월 달에 이제 법이 좀 개정이 됐어요. 근데 그 법 개정된 부분은 저희 신노동법 강의에 이번에 이제 개정판이 나와가지고 거기다 반영을 했으니까 제가 임종윤 교수님 교재 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험서에 다 이제 반영이 돼 있으니까 최근 개정법이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노동법 강의 이번에 개정판 나와가지고요. 이제 지난주에 나왔죠. 예, 지난주에 나와서 이제 나왔으니까 그거 이제 기본 베이스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험용 법전도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법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전이라는 건 기본이에요. 사실 법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본이기 때문에 항상 법전을 항상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뭐 무겁다 하고 스마트폰 보거나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아무래도 법전이 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전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지금부터라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법 공부하시려면. 자, 저희 일정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2월 20일 날 이제 종강을 합니다. GS 연기가. 그래서 총 13주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 다 라이브로 지금 하고 있지만은 9시 반부터 2시까지. 그래서 다른 학원보다 조금 짧죠. 예, 좀 짧습니다. 이제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은 이제 여기 메일이 있는데요. 질문할 때 좀 에티켓을 좀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수업에 관련된 질문은 제가 다 답변을 드리는데요. 간혹 그러니까 수험과 상관없는 질문 좀 하신 분도 있어요. 실무 얘기라든가 물론 이제 제가 현업에 있다 보니까 실무에 있다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건 이해는 되는데 이 수험과 관련 없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다른 강사님과 좀 다른 게 이제 저는 현업 이제 실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피드백이 조금 늦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날 대부분 다 이제 답변을 드리긴 하는데요. 근데 혹시나 저도 이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 답변을 드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기셔서
저희 이제 회차별로 진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이제 1주차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노동법 총론하고 이제 노동기본권, 뭐 근로기본권이라고도 합니다. 근로기본권. 그다음에 노동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 노동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뭐 근기법상 근로자 또는 이제 노조법상 근로자. 근기법상 사용자, 그다음에 노조법상 사용자를 보통 이제 권리 의무의 주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까지 배우고요. 이제 2주차, 3주차 쭉 해가지고 총 13주에 걸쳐서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수업 이제 저희 진행하면서 예상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은 일단은 제가 이제 실강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2차는 이제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내용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답안지를 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목차 정도 쓰는 연습을 이제 연기 때부터 좀 시작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강의실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이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목차만 이제 수업 전에 오셔가지고 간단히 목차 시험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강이 오픈을 하면은 그때 해가지고 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 출제해놨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라이브로 진행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라이브로 진행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이후에 어떻게 이제 상황을 좀 봐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험서를 보시면 신노동법 강의 잠깐 한번 펴보시면은 신노동법 강의 이제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노동법의 의부터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동법을 이제 처음 해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노동법에 이제 1차 공부하시고 이제 또 2차 공부 처음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헌동사라든가 헌유예를 해가지고 이제 노동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체계가 있습니다. 체계. 이 법 체계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의의죠. 의의가 나온 다음에 이제 요건, 그다음에 효과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제 문제 소재라든가 학설, 그다음에 판례, 검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시험 볼 때만 하더라도 이제 단문, 요즘 이제 케이스로가 나오지만은 제가 볼 때만 해도 단문이 이제 좀 출제되던 시절이어서 그때는 이제 학설을 또 잘 쓰는 게 굉장히 또 중요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학설보다는 이제 판례 위주로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연기 때는 이제 판례는 이제 보통 이제 심화 이론, 즉 GS 1기 들어갈 때 보통 이제 판례를 따로 이제 가져와서 그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연기 때는 기본 내용하고 여기 수험서에 담겨 있는 판례 위주로만 공부를 하고요. 요거와 별도로 GS 1기 때는 최근 3년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GS 1기 때 이제 최근 3년간 이제 최신 판례들 이제 실무라든가 아니면 학계에서 좀 주목하는 그런 판례들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나왔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실무 관련해 가지고 한국도로공사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판례를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 이제 일문 기출로 이제 나왔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실무에서 좀 이슈되는 부분들이 요즘 경향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험 문제하고 좀 연관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도로공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아주대학교 로스쿨에 이제 이승길 교수님의 판례 평석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심화 이론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판례 집중적으로 아마 공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판례 집으로 아마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판례는 이제 그때 더 심화 이론 들어갈 때 GS1기에 심화 이론 들어갈 때 그때 구체적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쟁점되는 부분은 이제 문학 판검 앞자 줄여가지고 그냥 문제의 소재, 학설, 그다음에 판례, 그다음에 검토 의견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학의 이제 기본 체계가 이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이라는 학문에서 가장 첫 장 다 의의가 들어갑니다. 의의.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저희 교재에서 1장 제 1장에 이제 노동법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의의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목차를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가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은. 교재 보시면은 교재 1페이지, 1페이지 보시면 목차라고 돼 있죠. 여기 있으면 제 1편이 이제 총론입니다. 총론이 이제 노동법의 의의하고 노동 기본권, 그 다음에 노동법상의 권리 의무 주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총론이라고 하죠. 오늘 그러니까 총론만 배우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진도가 총론까지만 나가는 거고요. 이제 내일부터 개별적 근로관계법, 그러니까 개별적 근로관계라고 하는 것이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근로기준법의 각 조문들에 대한 내용들 쭉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쭉쭉 넘기셔서 자, 그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제 3편이 나오죠. 3편. 3편에 이제 355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집단적 노사관계. 이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개별적 근로관계는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지만 집단적 어떤 이제 근로자, 즉 조직과의 어떤 사용자와의 관계를 갖다가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집단적 근로자의 어떤 단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관계를 갖다가 이제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하는데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그 법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라 되어 있어서 노동법은 크게 이렇게 세 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편.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법학 답안지에서 보통 이제 목차를 쓸 때는 편, 장, 절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위로 들어간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들 이제 다 이제 수록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교재 반영하면서 이번에 이제 그 저희 GS 3기 끝나고 시험 끝나고 이제 교재 작업 마무리하면서 그때 이제 최근 6월 9일 날에 이제 법이 좀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교원노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기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이제 81조 이제 4호에서 1항과 2항이 생겼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81조 4호가 있었었는데 이 4호를 갖다가 1항과 2항으로 나눠졌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 제 1장의 2페이지 보시면은 노동법의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 거기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은 자, 노동법의 개념이라고 나오는데 자, 개념 한번 잠깐 보죠. 자, 노동법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규율 대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규율 이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자, 내용 보시면은 규율 대상, 노동법의 규율 대상이 어떻게 되죠? 규율 대상이 여기 보시면 노동관계, 즉 노동관계죠, 그렇죠? 노동관계에 대한 규율하는 법이 바로 노동법인 거예요. 이 노동관계를 다른 말로 이제 근로관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임종익 교수님에서 이제 조만간 확인하겠지만은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이 근로계약이란 말을 쓰죠. 근로계약.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근로삼권 뭐 이렇게 쓰죠. 노동삼권이라는 말을 잘 쓰기보다 근로삼권을 말을 씁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동계약 또는 노동 3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 노동이란 말을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급적이면 이제 근로라는 말을 쓰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노동이란 말 자체가 이제 북한에 보면 이제 노동당이라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남북 대치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노동이란 말에 대해서 약간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좀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로라는 말로 보통 이제 쓰고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임종률 교수님의 견해입니다. 이제 교재 보시면 다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근로라는 말을 주로 쓰죠. 이제 노동이란 말보다는 근로라는 말. 그래서 일본은 노동계약법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또 뭐죠? 근로기준법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인데 일본의 경우고요. 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라고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동기준법이라고 해요. 노동기준법.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동이란 말을 쓰고 우리는 근로란 말을 보통 많이 쓰죠. 근로란 말. 자, 그래서 이제 규율 대상은 노동관계, 즉 근로관계를 이제 그 규율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규율 이념은 뭐죠? 규율 이념? 여기 보시면 뭐라도 있어요. 규율 이념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다음에 뭐죠?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거죠. 인간다운 생활. 그러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노동법의 이념이라는 거죠. 이념. 그래서 노동법은 규율 대상은 근로관계, 즉 노동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규율 이념은 인간다운 생활을 규율 이념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고 나오는데 그럼 노동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라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가 나타난 것이 어떤 계기로 나타나게 되죠? 18세기 말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계급이 정해져 있죠. 사용자, 그렇죠. 자본가가 있고 자본가가 경제적 우월한 지위에서 어떤 이제 사회 경제적인 리더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이제 분화가 됩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봉건 사회도 아니지만 이제 사실상 봉건 사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화가 되죠. 분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계급으로 이제 분화가 되는데요.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자유와 평등을 이념으로 하죠. 기본 이념으로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본가가 근로자를 경제적 어떤 종속성이나 인적 독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배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유평등이란 이념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이념이긴 하지만은 이 자유라 평등이란 이 이념은 사실상 형식적 이론에 불과했죠. 형식적 이론. 실질적으로는 평등하지가 않은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형식적 이론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가 탄생하냐면 바로 이제 노동법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자유와 평등, 즉 자본주의 사회를 규율하는 법을 갖다 이제 시민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시민법의 원리죠. 시민법의 어떤 모순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노동법이라는 게 탄생을 했는데 그럼 시민법의 원리가 뭐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시민법의 원리는 저희가 이제 책에서 다 확인시켜 드리겠지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시민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과실책임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입증 책임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민법 750조에는 여러분들 민법 공부 다 하셨으니까 750조에 뭐라 해야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들어 있죠. 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이 어떻게 돼요? 고의 또는 과실, 행위의 위법성을 요건을 하죠. 이 과실이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입증 책임의 문제이죠. 만약 과실이 없다라고 하면 자신의 과실이 입증한다라면 과실 없다는 걸 입증하면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증 책임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책임의 원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법의 원리 중에서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소유권 절대주의예요. 여러분들 민법 다 배워서 알겠지만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차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가지면 그건 절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유권 절대주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계약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최적 기준을 설정한 거죠. 개별적 근로관계라고 하는 것은 개별 사용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를 갖다가 최저 기준을 갖다 국가가 설정해 주는 것 갖다가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를 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시민법은 사실 국가가 이렇게 규율해 주는 어떤 공법적인 요소가 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는 사실 자본가가 우월한 지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월한 지위에 있게 되는 사람이 소위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또 아쉬운 사람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쉽으니까 아무래도 아쉬우니까 자본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계약에 대한 어떤 브레이크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 자유 원칙 때문에 여러 가지 모순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된다거나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일주 52시간 이제 53조에 보면 일주 52시간으로 이제 근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죠. 최대 근로 시간을. 근데 이제 이런 장치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장치가. 이 때문에 마음대로 이제 근로를 하는 거죠. 막 24시간 넘어서까지도 일을 할 수 있고 막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 이런 시민법의 원리들에 대한 모순들이 발생을 하게 해서 이 노동법이라는 것이 이제 탄생하는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은 사실상 사법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공법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이라 그래서 보통 이거를 사회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법. 그래서 사회법에는 크게 이 노동법, 그 다음에 경제법, 사회법, 이제 경제법. 사회법이 아니죠. 노동법이죠. 그렇죠. 자, 노동법,
그다음에 경제법, 그다음에 사회보장법. 이와 같은 법률들이 보통 이 사회보장법 안에 여러분들 1차 때 공부하셨던 사회보험법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보험법. 보통 이제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이제 중간 영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노동법과 경제법과 사회보장법이 보통 이 사회법 개념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교재로 오셔서 자 보시면은 자 노동법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다. 그렇죠? 총체다. 임종 교수님 나온 말이니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노동법의 이제 규율 대상입니다. 규율 대상. 아까 전에 규율 대상 뭐라 그랬죠? 노동관계, 즉 근로관계가 규율 대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노동관계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은 자, 노동관계란 즉 근로관계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는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이러한 관계를 이제 노동관계다라고 볼 수 있는 근로관계.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사용자의 임금 지급과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교환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 관계를 갖다가 노동관계, 즉 근로관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종속노동입니다. 종속노동.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종속노동을 본질로 하죠. 기본적으로 이 종속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경제적 종속성이 있고요. 인적 종속성이 있습니다. 이 경제적 종속성이란 말인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경제적 불평등을 갖다가 종속노동의 본질로 보는 그 견을 갖다가 이제 경제적 종속성이라고 얘기하고 인적 종속성은 어떤 근로자 자신의 어떤 인격, 어떤 신체를 갖다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두는 거를 갖다가 이제 인적 종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권리 의무를 주체할 때, 즉 근로법상 근로자, 그다음에 근로법상 사용자, 그다음에 노조법상 근로자, 노조법상 사용자 할 때 이 말이 굉장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근기법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인적 종속성을 이제 위주로 합니다. 인적성 위주로 판단하지만 이 경제적 종속성 위주는 이제 노조법상 근로자를 판단할 때 보통 이제 최근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적 종속성을 위주로 판단을 해요. 사실상 이제 근기법상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할 때는 크게 구분을 하지 않는데 최근 판례는 조금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니까 이 종속노동이라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경제적 종속성과 인적 종속성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하나씩 확인해 보면은 자, 첫 번째 줄 노동법은 노동관계 즉 근로자의 노동력의 제공에 관련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자, 이 경우 독립적 노동이 아니라 종속노동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자는 어떻게 보면 그 근로자를 갖다가 이제 종속노동의 이제 본질로서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로자는 노동력을 팔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 조건을 결정할 때 상대방과 평등한 입장에 설 수 없죠. 그게 바로 이제 경제적 종속성. 경제적 불평등을 종속노동의 본질로 하는 거를 이제 경제적 종속성이라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근로자는 그 노동력을 자신의 신체, 인격을 분리해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 명령 등 인적 지배를 받게 된다. 인적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인적 종속성이다. 그래서 종속노동은 크게 두 가지, 경제적 종속성과 인적 종속성이 있는데 근기법은 인적 종속성을 위주로 판단을 하고요. 노조법은 최근 판례 경향입니다. 노조법은 이제 경제적 종속성을 위주로 이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3페이지 보시면은 3페이지 옆에 자, 시민법과 노동법이에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을 하나하나씩 이제 확인하면 되는데 자, 보면은 시민법과 노동 문제 의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줄 근대 초기에 시민 계급의 주도로 성립된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죠? 그 시대적 요청에 걸맞는 시민법을 확립을 했는데 자, 시민법은 사법, 공법, 형사법 등 모든 영역을 소유권 보장, 그 다음에 계약의 자유 원칙 및 그다음에 과실 책임 원칙을 그 기본 원리로 추구하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시민법의 기본 원리는 과실 책임주의, 소유권 절대주의, 계약 자유 원칙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기본 원리들의 이제 모순이 발생해서 이제 노동법이 탄생했는데 그럼 그 모순이 뭐냐라는 것이 밑에 이제 목차들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반가로 2번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에 대한 열악한 근로조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로조건의 폐해가 어디에서 이 세 가지 원리 중에서 어디서 오는 폐해일까요? 마지막이겠죠. 그죠?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제 근로자가 경제적 약자다 보니까 사용자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임금을 낮게 받고, 그러니까 최저임금 지금 이제 우리나라 법에서 이제 최저임금법이 있지만은 그래서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 공법적 요소가 없으니까 심의법이라는 것은 사실 공법적 요소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자유평등을 이 기본 이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자. 근로자와 사용자의 경제적 실력 차이는 무시되고, 그렇죠? 고용계약의 내용으로서 성립하는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 조건은 자 어떠한 것이든지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의 결과로서 법률상 인정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자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열악한 근로 조건이 이제 근로 조건도 계약자의 이름 아래 방치되는 문제를 발생하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근로 조건이란 말이 뭐냐면 임금 또는 근로 시간 또는 휴일, 휴가 같은 근로 관계 있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의 성립, 그 다음에 유지, 종료에 관한 모든 사항을 갖다가 보통 근로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근로 조건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서 우리가 차별해서 균등초에서 배우겠지만은 이 모집 채용 단계가 근로 조건에 해당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물론 견해 대립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모집 채용에 관련된 거는 근로 조건 이전 단계로 봅니다. 이전 단계로 봐서 근기법에서 뭘 해주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1차 시험 범위에는 이제 저희 2차 시험 범위는 이제 남녀 고평법이 이제 시험 범위는 아닌데 이 남녀 고평법에서는 이제 모집 채용 단계에서도 이제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뒤에서 하나씩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과실 책임주의에 따른 이제 보상의 어려움이라고 돼 있어요. 과실 책임주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책임의 원칙입니다. 자기 책임의 원칙이고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입증 책임의 문제예요. 입증 책임에. 자, 보시면은 근로자가 열악한 작업 환경이나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로 산업재해를 입더라도 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입증을 하지 못하면 보상을 받기 당연히 어렵죠. 그리고 과실 상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과실을 상계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입증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해고의 자유. 자, 고용계약, 즉 근로계약의 경우 해약의 자유는 사용자를 위한 해고의 자유가 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자의나 경제사정 악화로 곧잘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된다. 아무래도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어떤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것들이.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단결 활동의 금지 억압. 단결 활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단체 행동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보면은 이제 단체 이제 교섭에 따른 어떤 부수적인 결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시민법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위법 행위로 이제 간주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민형사상 이제 책임을 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주를 보시면은 자 임종일 교수님 책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각주 시민법상 노동력의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이 대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위법 행위로 간주를 해서 이제 책임을 부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근로자가 자고 행위로서 단결 활동, 즉 노동 운동을 전개하기 마련이지만, 그렇죠? 어떤 기본적인 활동을 말하죠. 어떤 노사가 이제 근로상법을 행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 운동 또는 노동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단결 활동은 시민법과 모순된다는 이유로 이제 금지 억압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법의 이제 생성 및 발전인데, 자, 첫 번째 노동법의 발전과 시민법 원리의 수정, 그렇죠? 이런 시민법상의 어떤 원래 모순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노동법이 탄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공법적인 요소들이 이제 가미가 되는 겁니다. 국가가 이제 최소한의 규율을 하는 그런 단계가 들어가는 거죠. 자, 보시면은 첫 번째 노동법의 발전과 시민법 원리 수정인데 노동법은 시민법 아래에서 노동관계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문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도록 생성, 발전해 왔고요. 자, 그래서 노동법은 시민법의 원리 상당 부분 수정하면서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전면 부정한 건 아니고 상당 부분을 수정해서 이제 모순을 수정해서 이제 탄생했던 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4페이지. 자, 노동보호법 보시면은 첫 번째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해서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그 준수를 강제하는 입법이 생성되었다. 그러니까 최저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 기준을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최저 기준과 관련해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법이 있죠. 그렇죠? 최저임금법이 있는데 올해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는 아시죠? 올해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시겠죠?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내년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예요? 내년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이 어떻게 되죠? 시급이 8,720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급을 정해놨기 때문에 시간당 이
시간 이하로 만약에 1시간에 일했을 때 8,720원 이하로 만약에 근로자한테 만약 지급을 하게 되면 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저 기준이 되는 거죠. 최저 기준. 그래서 국가가 최저 기준을 설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월급으로 하면 얼마나 되죠? 월급으로 하면 한 182만 2천 얼마 정도 될 겁니다. 182만. 그래서 만약에 주 40시간 일하면은 이제 182만 원 이상 이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산재보험제도. 자, 산재보험제도. 산재보험하고 일반 민사하고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들 뭐 다 배워서 알겠지만은 민사상 손해배상. 자, 산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과실 책임이죠. 자, 그 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아까 전에 750조에 근거해서 민법 750조에 근거해서 과실 책임주의죠. 자기 과실이 있어야지만 책임을 부담하는 거고 산재라고 하는 것은 과실이 없어. 즉 해당 근로자, 재근로자가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산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산재죠. 그래서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까 시민법의 원리가 이제 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니까 입증 책임에 어려움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재에서는 이제 무과실 책임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서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당연히 일정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산재보상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취직지원제도와 이제 실업급여입니다. 취직지원제도에서 실업급여인데 실업급여는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생활비 지원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직한 근로자의 어떤 생활보장적 차원에서 이제 지급하는 이제 급여를 갖다가 보통 이제 급료를 갖다가 이제 생활비 지원 제도, 즉 실업급여라고 볼 수 있죠. 자, 보시면은 실업과 취직의 문제에 관하여 국가가 그 구직자에게 직업소개나 직업훈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직지원제도나 실업자에게 보험급여를 하는 등의 생활지원제도로 발전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활비 지원제도로서 이제 실업급여가 있다라는 거, 그거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 이제 근로3권의 보장입니다. 이제 근로3권. 근로3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 좀 지우죠. 근로3권은 우리나라 이제 헌법 33조 1항에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로3권이라는 것은 뭐죠? 이제 단체 교섭권. 그다음에 단결권. 그다음에 이제 단체 행동권. 요 세 가지가 바로 이제 근로 3권, 즉 노동 3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근로 3권이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48년에 재헌헌법에서 이제 보장을 해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근로 3권 같은 경우는 언제 처음 이제 대두된 개념이냐면 이제 1919년에 이제 독일에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에 이제 대두됐던 이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근로상권을 이제 처음으로 명문화한 것은 1935년 미국의 이제 와그너법이죠. 법에서 처음 이제 명문화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48년 재헌헌법에서 처음으로 이제 명문화해서 보장하고 있죠. 그래서 자, 보시면은 자, 근로3권에 대해서 근로자의 단결 활동에 관하여 이를 금지하는 재정법을 철폐하고 단결 활동에 적용되어 온 시민법상의 위법성을 제거하는 입법이 성립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자, 노동조합의 결성을 허용하는 입법이 성립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어서 근로자의 파업을 야기하는 시민법상 책임을 제기하는 입법이 제정되었다. 아까 전에 시민법에서는 이 단결 활동, 즉 노동운동을 갖다가 위법한 행위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위법한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 행사를 본다. 이제 입법화 해가지고 이제 권리 행사, 즉 근로3권을 이제 보장해주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밑에 보시면 노동법의 이념 및 목적, 아까 전에 뭐 다 봤죠. 이념이라 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자, 보시면은 노동법은 첫 번째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법으로서 노동법은 종속관계를 대상으로 자,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국가 개입이라는 방법, 그러니까 개별 관계에서 국가의 개입이라는 방법과 집단 관계에서 자, 집단적 자치의 보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노동 문제라는 사회 문제를 야기하면서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향상 또는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자, 보시면은
개별 관계에서 국가가 이제 개입을 하죠. 국가가 개입하니까 약간 공법적인 요소가 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집단법 같은 경우에는 노사 자치를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법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법과 사법이 교차하는 그런 법률을 갖다가 이제 노동법, 즉 사회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노동법의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사법과 공법의 혼합과 교차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바로 이제 사법적인 요소가 있고 공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 사법과 공법의 혼합과 교차를 이루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노동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5페이지 보시면은 자, 네 번째 문자. 노동법의 이제 체계입니다. 체계. 자, 규율 방식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어. 처음에 이제 노동법 봤을 때 처음에 1편에 총론, 그다음에 개별적 근로관계, 그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 이렇게 해서 총 이루어져 있는데 체계가. 자, 개별적 근로관계 보시면은 첫 번째 줄. 자, 즉 개별적 노동관계, 즉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에 노동관계의 성립, 종료 등을 둘러싼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갖다가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를 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들이 그 다음 줄에 나오죠. 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최저임금법, 그다음에 기간제 및 이제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 개별적 근로관계를 하는 것은 이제 최저 기준, 근로 조건에 관한 최저 기준을 이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최저 기준에 만약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고 그 최저 기준에 해당하는 그 법률이 대체적으로 이제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율 방식을 보시면 밑에 국가가 법률에 의해서 최저 기준을 설정을 하죠. 최저 기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연차라는 것이 이제 근로기준법 60조에 나오죠. 60조에 나오는데 연차는 최대 이제 부여하면 1년 이상 부여하면 일단은 이제 그 15개 발생을 하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1년 미만자들도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 한 달을 만근하게 되면은 이제 한계가 생겨서 1년 이상 되면 이제 26개가 발생하는데 연차는 최대 이제 25개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25개까지 법상으로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취업규칙이나 이제 단체협약, 즉 노사자치 규범에 만약에 23개만 주도록 되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그거는 이제 강행 법률, 이 근로기준법 미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법률은 그 조항이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 그래서 만약에 25일보다 상회하는 만약에 30일을 부여한다. 우리 노사자치 규범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에 30일을 부여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최저 기준이 25일이기 때문에 25일을 상회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법하다 보기엔 좀 어렵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집단적 노사관계법 보시면은 첫 번째 의 보시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근로 3권을 구체하기 위해서 이를 보장하는 법률이다. 즉 헌법 33조 1항을 갖다가 구체화한 법률이 바로 노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어디서 구체화한 법률이냐? 개별적 근로관계도 헌법에서 유래된 거죠. 그래서 헌법 보시면 헌법 32조 1항에 뭐가 나와 있냐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을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 구체화한 거죠. 그 32조 1항을 갖다가 구체한 것이 바로 개별적 근로관계. 33조 1항을 갖다가 구체한 것이 집단적 노사관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규율 방식 보시면은 노사 당사자의 집단적 자치를 보장하는 법률이다. 그러니까 노사 자치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로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기타 협력적 노사관계, 그래서 노사협의회 제도라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근로자가 경영창가 내지 노사협의를 둘러싼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요. 자, 대표적으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다. 그래서 노사협의회법, 노사협의회 제도라고 되는데 근참법은 저희 시험 범위에 일단은 들어가요. 예,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저희 그 근참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노사협의회가 가장 그 핵심적인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사협의회는 이제 그때 어차피 이제 노조법 뒤쪽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노동쟁송법 보시면은 노동쟁송이라는 것은 노동위원회 제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법원이 없죠. 노동법원이 없다 보니까 이 노동법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노동위원회인데 제가 합격할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이제 노동법원을 만들자는 얘기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법안은 이제 제출은 되어 있는데 21대 국회에서 제출된지 모르겠는데 20대까지는 제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통과를 못해서 이제 자동 폐기가 됐지만은 그 전에도 이제 노동법원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뭐 사실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어떻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리권을 누구한테 주느냐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 이제 노무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리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노동위원회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그 대리권에 대해서 노사관계 전문가인 어떤 이제 노무사가 이제 대리권을 가져야 된다라는데 뭐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또 그걸 이제 대리권을 또 이제 침해하는 경우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간의 이해가 좀 충돌하다 보니까 법안이 이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노무사회에서는 사실 이제 노동위원회 제도를 좀 더 발전시키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얘기들이 요즘 내부에서는 더 많습니다. 오히려 이 노동위원회 제도를. 그래서 노동위원회 제도 뒤에 이제 저희 시험범위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내용 들어갈 때 보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절차법적, 그러니까 노동 절차법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노동쟁송. 여러분들이 뭐 가장 좋아하시는 행정쟁송이 있는데 그와 비슷한 거죠. 쟁송이라 하는 것이 이제 심판과 소송을 이제 합해가지고 쟁송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쟁송 또는 노동절차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임종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노동쟁송법, 노동위원회 제도를 갖다가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어느 영역에도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임종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노동위원회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밑에 내용 보면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부당전보, 부당해고. 부당전보가 뭐냐면 실무적으로는 부당전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노동위원회 소송 때문에 전직이라든가 전근, 그다음에 전출, 뭐 전적 이런 것들을 이제 부당전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부당전보의 개념은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이론서에는 전보란 말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근, 전직 이렇게 쓰는데 실무적으로는 전보라고 쓴다는 거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분쟁에 대한 구제 절차와 그다음에 노조와 사용자 간의 자,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쟁의 조정 중재나 부당 노동에 관한 구제 절차를 담당하는 법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노동위원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제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이제 노동법의 법원인데 이제 법원 같은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 관행 부분이에요. 7페이지 보시면 그 4번이 노동 관행인데 이 노동 관행에 관련한 것은 시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이 장에서는 관행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좀 좋아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법원. 이 법원이 그럼 뭐냐?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존재 형식을 법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거가 되는 법규범의 효력. 다시 한번 말하면 법원이라 하는 것은 법 규범의 효력을 말합니다. 법적 효력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법적 효력을 바로 법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원.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줄 법원의 의 보시면 노동법의 법원이란 노동관계법상의 법적 분쟁에 관한 재판에서 법관에게 기준이 되는 규범의 존재 형식을 말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법원의 존재 형식.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자, 그 밑에서 그 단락의 밑에서 두 번째 줄 앞에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거기 법원이 되는데 다음에 노동법상의 법원에는 거기 보이시죠? 거기 한번 보면은 자, 노동법상의 법원에는 일반성을 요소로 하는 노동관계 법령은 물론이고 단체 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과 같은 노사자치 규범도 법원으로서 인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법원의 종류를 보시면은 첫 번째 노동관계 법령입니다. 자, 노동관계 법령은 첫 번째죠. 헌법을 기본으로 하여서 다양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법 32조 또는 동법 33조의 근로3권은 노동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종국적인 기준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라고 보고 있죠. 이 노동관계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법령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법령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법 공부를 하시니까 이제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제 숙지가 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 법률 국회에서 제정하는 이제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이제 시행령, 그 다음에 부령인 시행규칙. 자, 요 세 가지를 합한 것이 바로 법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보다는 보다 포괄적 개념인 거죠. 포괄적 개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이란 거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합한 거를 법령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원으로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법적 효력이 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그다음 줄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 줄 그다음부터 보면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관련 규범들도 노동관계에 관한 기초적 또는 보충적 규정으로서 노동법의 법원이 되면 또 이들 법률에 부속된 명령, 법률에 부속된 명령이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죠. 그렇죠? 이와 같은 법률도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국제협약 또는 조약인데 자, 헌법에 따라서 체결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가장 중요한 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거죠. 헌법에 따라 체결된 조약 같은 경우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비준한 비준공포한 이제 ILO 협약이라든가 또는 뭐 대표적인 게 또 이런 것도 있죠. 소파 뭐죠? 주한미군 지휘 협정에 관한 법률을 말하죠. 그래서 이 소파 같은 것도
하나의 이제 법적 효력이 이제 발생을 하죠. 우리나라 법과 동일하게 보아서. 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노사자치 규범인데, 이 노사자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 협약 또는 취업 규칙 등을 보통 이제 노사자치 규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노사자치 규범은 보통 이제 구분하는 개변이 보통 실정법이라는 게 있죠. 구분하는 개념 중에서 실정법이라고 있는데, 자, 실정법과 노사자치 규범 같이 구분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노사자치 규범이라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가 자치적으로 노사치 규범이 아니죠. 노사자치 규범. 노사가 자치적으로 법적 효력을 부여한 거를 갖다 이제 노사자치 규범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단체 협약, 그 다음에 취업 규칙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정법은 뭐가 있어요? 실정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어떤 일반적 객관적 법률을 실정법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이제 근로기준법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민법, 그다음에 형법, 이 이제 등등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실정법과 노사자치 규범의 어떤 범위가 좀 다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실정법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정의를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또는 객관적 규범을 보통 이제 실정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니까 당연히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적용되는데, 노사자치 규범은 뭐예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는 거지 일반 국민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죠, 굉장히. 제한적 또는 뭐 주관적 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는 그래서 이제 실정법과 노사자치 규범은 그 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범위에서. 일반적, 객관적 규범은 실정법, 제한적, 주관적 규범은 노사자치 규범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자, 노사자치 규범이 그러면은 이제 법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물론 이제 견해 대립은 있어요. 이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같은 경우에 이제 계약설과 이제 법규범설이 대립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같은 판례에서는 이제 법규범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협약 같은 경우에도 뭐 대다수의 교수님들은 대부분 이제 법규범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 자, 노사자치 규범인 단체협약, 취업규칙, 조합계약, 근로계약은 그 적용을 받는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노사자치 규범은 노동관계 법령의 최저 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법원으로서 인정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 바로 이 실정법, 근로기준법인데, 이 근로기준법, 실정법보다가 하회해서 근로조건을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사자치 규범은 반드시 실정법보다는 상회 또는 같게 해놔야 된다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그리고 조합개혁의 경우, 자, 조합 내부의 기관이나 조합원을 구속하는 한도 내에서 이제 법원성을 가진다. 그렇죠? 법원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죠. 자, 물론 이제 이 법원 간의 이제 효력 순서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 다 보시고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노동 관행인데, 관행을 보시면은, 자, 노동 관행이 법원성을 인정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자, 노동 관행은 그 자체로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원칙은 법원으로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관행은 원칙적으로 법원성은 없어요. 법원성 없는데, 그러나 단 법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면은, 자, 그러나, 자, 여기서부터 밑줄 긋겠습니다. 자, 노동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쓰임되어 있거나, 요게 이제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동그라미 치시고, 자, 두 번째 동그라미. 자, 기업에 계속 밑줄 긋습니다.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이 되어 있어야지 그 노동 관행의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좀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판례 및 행정해석인데, 판례가 법원성이 인정될 수 있느냐? 우리나라의 법 체계를 잠깐 보면은, 자, 이 기본적인 이제 법 체계인데요. 기본적인 법 체계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대륙법계하고 이제 영미법계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체계를 채택하고 있죠. 자 보시면은 보통 이제 대륙법계라고 해서는 이제 프랑스라든가 독일의 이제 법 체계를 보통 말하는데요. 대륙법계 체계, 그럼 일본도 뭐 대륙법계 체계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어떤 노동법 관련한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개수해서 이제 노동법이 좀 탄생한 개념도 있는데 보통 이 대륙법계 체계의 특징이 뭐냐면 성문법이에요. 성문법. 그러니까 법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법전. 법전이 있어요. 법전. 성문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이 규정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영미법계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법 체계를 영미법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영미법계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은 불문법이죠. 법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법전이 없기 때문에 뭘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판례법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판례법 또는 관습법을 인정해 줍니다. 판례법이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체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판례법을 인정해 주지는 않죠. 그래서 판례는 사실상의 법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성은 없는데 근데 이제 법원성은 없다 하더라도 이제 대표적인 게 그 2013년도 1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여러분들 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1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법원 전원일처 판결이 있었어요. 대전판이 있었는데 대법원 전원일처 판결이 있었는데 어떤 판결이었냐면 이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인정되다는 그런 판례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가부로토텍 사건인데 저희 교재 보시면 이제 통상임금을 보면 판례 나와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후법인에서는 굉장히 이때 많이 임금체계 컨설팅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임금체계 컨설팅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2014년도죠. 판례 나온 다음에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정기상여금이 그러면 통상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노동부에서는 인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노동부에서는. 노동부 입장이 뭐냐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 우리도 입장을 바꾸겠다. 근데 요즘은 다 정기상여금을 다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판례 이후에 보고 있어서 이 사실상의 구속력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 판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상위법원, 대법원의 판례를 갖다가 보통 이제 하급법원 있죠. 하급심 같은 경우는 많이 인용을 하고 참고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다.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법원성은 없죠. 근데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다만 대법원의 판례는 사실상 하급법원을 구속하여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고 있다. 그렇죠?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행정 해석.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수험하면서는 이제 판례를 더 많이 보지만 이제 나중에 합격하시면 행정 해석을 더 많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뭐 대표적인 게 작년 10월 달에 이제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해서 이제 법이 개정이 됐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법에서는 이제 3일에서 5일 동안 이제 쉴 수 있었는데 3일은 유급이고 이제 이틀은 무급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3일과 5일 사이에 그러면 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휴일을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되냐? 포함해서 3일에서 5일이냐? 아니면 휴일을 빼고 3일에서 5일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생각 못 해보셨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실무는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디테일한 걸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판례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판례는 없는데 작년에 이제 판례가 이제 행정에서 7월달에 변경이 됐는데 예전에는 휴일을 포함해서 3일에서 5일로 이제 행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어요.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7월달에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행정해석을 노동부에서 그래서 이제 그 휴일이 포함되지 않도록 미포함으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10월달에 이제 그 남녀고파법 일부가 개정이 됐죠. 개정이 돼가지고 배우자 출산 휴가도 이제 10일 늘어났잖아요. 유급 전체 다 유급인데 그 10일에는 휴일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휴일을 빼고 계산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행정해석도 뭐 구속력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구속력이 있다라고. 근데 물론 이제 법원성은 없죠. 원칙적으로는 따지면. 자, 첫 번째 줄 보시면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가 노동행정의 지침이나 노동법의 유권 해석을 국민 또는 하부기관에 표명하는 행정해석은 노동법의 법원으로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데, 자, 다만 행정관청 등 노동행정 내부에서 구속력이 있으나 국민에 대해서 재판기조로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법원 상호 간의 이제 충돌 부분인데 저희가 좀 시간이 좀 지났네요. 예,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저희가 35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더 쉬겠습니다.